그날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망 신고를 했던 그 사람이 내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그 순간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신부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초라한 옷차림에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는 모습을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심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고 있는지를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내 남편. 아니, 전 남편.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 대신 수백만 원은 좋게 나갈 듯한 정장을 걸치고요. 지난 10년간 나는 혼자였습니다. 정확히는 아들 준호와 단둘이었죠. 남편이 사라진 그날부터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2015년 3월 17일,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태수는 새벽 5시에 일터로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였던 그는 매일 그 시간에 집을 나섰죠. 미선아, 오늘 월급 나오면 준호 학원비 낼 수 있겠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게 그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장으로 가던 회사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었고 태수는 그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강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3개월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1억 2천만 원. 그게 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 달빛동 재래시장 안쪽에 7평짜리 가게였죠. 월세 45만 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준호는 그때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학비를 벌었죠. 엄마, 나 졸업하면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들의 그 말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3,8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월 평균 230만 원 정도를 벌었죠.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게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신유진, 29살.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결혼하고 싶대요. 상견례 하러 가야 해요. 상견례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송원이라는 곳이었는데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격표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좀 더 부담 없는 곳에서 하면 안 될까? 엄마, 유진이 내서 여기로 하자고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준호는 3개월치 월급을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될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초라하다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준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투피스였죠. 35만 원 주고 산 옷이었는데 당시에는 큰맘 먹고 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천이 바래고 소매 부분이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반찬 가게에서 10년을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가자. 나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상견례 당일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나와 준호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는데 작년에 18만 원 주고 산 기성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송원입니다. 직원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2층 개별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미 신부 유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은 일어나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하얀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가격이 최소 5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나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내 낡은 투피스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유진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강태수였습니다. 아니, 강태수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 양복이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10년 전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거칠었던 손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그룹 회장 주명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양아들이자 유진이의 양아버지인 강우진 부사장입니다. 강우진,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태수가, 아니, 강우진이 내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우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검지 두 번째 마디에 있던 화상 자국,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0년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준호를 구하면서 입은 상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태수였습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을 잡고 미선아 사랑해라고 말했던 기억, 준호를 안고 놀아주던 기억, 힘든 날 내 어깨를 토닥여주던 기억.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악수를 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시죠. 주명환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장과 강우진은 나란히 앉았고 유진은 그 옆에, 나와 준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으로 사업을 유지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어머니, 그리고 준호 오빠는 어떤 회사에 다니시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달성전자라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영업팀에서 일하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아하고 짧게 반응했습니다. 그 짧은 감탄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강우진이 물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800만 원입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물잔을 들어 입에 댔고 회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강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는 연봉 2,400만 원을 받으며 우리 모자를 먹여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은 내 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상에 48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복, 한우, 랍스터. 나는 그 음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결혼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MBA 과정을 밟으려고요. 준호 씨도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유학? 준호가 나를 두고 떠난다고? 그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제가 부담합니다. 학비, 생활비, 주거비까지요. 준호 씨는 그저 가서 공부하시고 유진이와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주명환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자상해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가난한 집안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제안을 우리가 하고 있다. 감사해라. 하지만 어머니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죠. 반찬 가게도 있으시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라는 듯이.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난, 외로움, 고통.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낯선 남자. 당신 정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강우진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우진아, 괜찮아? 주명환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 가끔 이러거든요. 오래된 두통이에요. 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왔죠. 특히 무언가를 억지로 참으려고 할 때. 당신 정말 기억 못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강우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강태수예요. 강우진이 아니라 우리는 1993년 5월 23일에 결혼했어요. 준호를 낳았고 2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2015년 3월 17일 당신은 사고로 실종됐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진 부사장님은 10년 전 한강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셔서 우리 가족이 돌봐드린 분입니다. 기억을 잃으셨지만 서류상으로도 명확하게. 주명환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왼손 검지에 화상 자국이 있죠? 2010년 8월 15일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준호를 구하면서 입은 거예요. 오른쪽 갈비뼈 3번째에 금이 간 적 있죠? 2008년 공사장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왼쪽 종아리에 10cm 흉터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친 거예요. 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강태수예요. 내 남편이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버지예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강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준호, 당신 아들. 기억 안 나요? 내가 5살 때 동물원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코끼리 인형 사주셨어요. 그리고 준호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랑 엄마야 라고 말했어요. 강우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강에서 발견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누군지도. 주 회장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병원비를 대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강우진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요. 준호하고.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유진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와인잔이 넘어지면서 레드 와인이 하얀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피처럼 붉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유진아, 강우진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DNA 검사를 하죠.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주명환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일주일 후 우리는 대학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진, 준호, 그리고 나. 유진과 주명환 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우진 씨와 김준호 씨는
99.99%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2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였어요. 강우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의 온기를, 이 목소리를.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제 아들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당신들을 버렸다는 게, 당신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남편. 아니, 내 남편이었던 사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우진은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주명한 회장의 양자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2015년 3월 17일 밤 한강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를 주 회장님이 발견하셨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저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주 회장님은 저를 돌봐주셨고 치료비 3억 2천만 원을 대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잃으셨어요. 10년 전 같은 날 같은 사고로요. 그 트럭 사고에서 회장님의 친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대체품이었던 거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강우진으로 살았어요. 유진을 딸로 키웠고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준호는 달라요.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엄마,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를 알 권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는 새로 만들 수 있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준호야, 너는 아빠랑 더 이야기해. 나는 괜찮아. 엄마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1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유진과의 결혼도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두 명의 남자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우진은 준호에게 과거를 물었고 준호는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진 씨, 저는 항상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나는 그들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3년 동안 아내로 살았고 1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2월 14일 준호와 유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였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진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이후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난 후 준호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준호와 유진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우진과 주명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초대받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박미선 여사님도 올라와 주십시오. 나는 놀랐습니다.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여기까지 키워줘서. 준호가 절을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그때 강우진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못한 몫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강우진이 나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라운지로 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5억 원입니다. 제가 못 준 10년치 생활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준호 학비, 생활비, 그리고 부인께서 홀로 감당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돈이 필요해서 당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준호는 제가 키운 거예요. 당신 돈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자부심만 있으면 돼요. 강우진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23년이? 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좁은 방에서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꿈. 아이가 웃고 여자가 국을 끓이고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어요. 그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은 2025년 6월입니다. 나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동 재래시장 7평짜리 가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준호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찾아옵니다. 가끔 유진도 함께 와요. 그들은 내가 만든 반찬을 사가고 차 한잔 마시며 일주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우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립니다.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과장됐어. 연봉도 4,800만 원으로 올랐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엄마, 이제 가게 그만두고 쉬어. 내가 모실게.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좋아.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 이게 내 삶이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어제 강우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 오늘 꿈에서 또 당신을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당신이 웃고 있었고 저도 행복해 보였어요. 언젠가 그 기억이 돌아올까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는 각자의 현재를 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건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상대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공백도 잃어버린 기억도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면 됩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견뎌낸 고통,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가족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놓아줘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놓아주세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